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파문이 커지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인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범죄에 활용된 마약 음료 포장지에 메가 ADHD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ADHD 치료약을 일부 수험생들이 여전히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마시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규명과 관련해선 강의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됩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유포된 마약 음료 한 병에 들어간 필로폰 양이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1명 늘었고 9명 가운데 6명은 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의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통 등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며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민주당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논의해온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이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자체를 놓고도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부업이 가관이다. 더불어 돈봉투당 금권 선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봉투를 살포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당내의 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 내부 고발을 받는 제보센터를 두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요. 법안 처리를 여당이 미루자고 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들여서 사회 간접 자본이나 연구개발 등을 할 때 미리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되는 총 사업비를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상태입니다. 잠시 뒤 열릴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며 먼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합의했다는 등 국민 여론을 비판을 고려한 겁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 적자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제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더 논의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 예타 면제 완화 법안 처리는 일단 미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라 논의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일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대전 구의원 출신 강모 씨가 어제 나란히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일인데도 압수수색 나흘 만에 검찰청에 불려나왔습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확보한 자료부터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거친 뒤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 9명, 2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역시 아직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짧은 시간에 절차가 끝나기는 어렵고 그에 비해 논란이 커지는 속도는 빠르다 보니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영장 내용이 알려졌고 대상자들이 특정돼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속히 진술을 비롯한 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제 부른 피의자 2명을 상대로도 돈봉투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모두 합쳐 9,4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뿌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군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만들어서 뿌린 쪽 수사가 먼저고 받은 쪽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도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누구에게 봉투가 건너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검찰이 말하는 특정이란 재판에 넘겨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여러 들리는데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해서 혐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서 입건한다는 건 곧 사법 처리와 직결될 수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수수자는 의혹을 폭로했던 고승덕 전 의원 1명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만들어진 돈봉투가 90개에 달한다고 보는 만큼
현재 피의자 9명 외에 무더기 추가 입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2+2 한일 외교 안보 대화가 오늘 오전에 열렸지요. 네, 정식 명칭은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부 국장급이 대표로 참여한다고 해서 2+2 외교안보 대화라고도 합니다. 협의회는 이곳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치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이듬해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이후 양국 관계 악화와 개선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마지막 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되는데, 이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이번 협의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 국방 안보 정책 협력 효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정세와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이뤄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평가하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한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합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탄도미사일 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 절차를 축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김기영 율곡 2함장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월 22일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천안함 함장과 장병 등 복무 중에 다친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등 8명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재단 주최 만찬에 초청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부각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기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관련 청문회가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9.11 사태 이후 기밀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할 필요를 인식하게 됐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우리는 너무 나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밀문서 유출 피의자인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접근하면 안 되는 문서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 그 권한을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하원 청문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이래로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해 33.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4% 오른 63.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평가는 3월 5주째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고 지난해 10월 3주 3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올라서 48.8%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후반 발생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보도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20대 용의자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 통 등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 관련 수사에서 범행 동기나 배경 같은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용의자인 24살 기무라 유지의 효고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에서는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을 비롯해 공구류, 금속재 파이프,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용의자의 배낭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통과 라이터, 날길이 13cm 길이의 과도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기시다 총리를 습격하기 위해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의 경우도 범인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직접 총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인 김문아 씨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물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문아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아 씨는 오늘 아침 8시 40분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현재 김문아 씨는 위력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건 현장에서도 이번 폭발과 관련해서 새롭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용의자가 현장에서 던진 폭발물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지원 연설을 하려고 하기 직전 용의자가 던진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 발 아래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굴러왔는데요. 추적 시점으로부터 50초 뒤에 폭발한 폭발물 파편은 20m가량 떨어진 그물 등에도 박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애초에 현장에서 미처 투척하지 못한 폭발물로 보이는 통을 압수했고 나머지 투척한 폭발물은 이미 폭발해 찾지를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폭발한 장소에서 40여 미터 떨어진 창고 옆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원통형 모양의 물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뒤 청중들 옆을 통과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폭발력이 어느 정도 위력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남성 경찰관 1명이 왼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70대 어부가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에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폭 시점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에도 지원 요새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건 이틀날인 어제도 참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 오이타현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등 현안 문제 이외에 폭발물 관련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추적 사건 직후 경찰은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폭발물 사건과 관련해 경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총리의 동선과 관련한 보안 문제인데요.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용의자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계획에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총리가 지원 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은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 투척 당시 용의자를 처음 제압한 것은 이 경호원이 아니라 54세의 어부였습니다. 경호원이 일반인보다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호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 G7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력 증강 배치 등 경비, 경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발물 투척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요인 경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호 체계 전반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투입했지만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 불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개화역과 김포공항 구간 버스 전용 차로를 한두 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경기 김포시청 관계자가 버스 전용차로 설치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현재 김포 사우동에서 고촌읍을 지나 개화역까지 8km 구간은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2km는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데 김포시는 이곳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이용객이 몰리자 셔틀버스를 타는 김포 시민들의 이동시간 단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어서 서울시 협조가 필수입니다. 통행 속도의 정식성 향상과 골드라인 및 개인 차량 이용 인원을 버스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으며 서우동에서부터 공항까지 버스 전용차로 연속성 확보와 그다음에 공항대로의 버스 전용차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버스 전용차로 설치가 넉 달 정도 걸리지만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내부 실무자들은 서너 달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너 달요? 최대한 빨리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한 달, 두 달? 예. 김포 골드라인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당시 급한 대로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5호선 연장 때까지 혼잡도를 줄이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대책 위주로 일단은 투입을 할 거고요. 바깥에는 분산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역 김포공항 입구 구간 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3,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2달 정도 지났습니다.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미터기에 기본요금 4,800원이 뜹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택시 이용을 이전보다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원래는 4,000원 중반대 정도 나왔는데 올해 2월쯤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한 5,000원 중반쯤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 전에 약속 자리를 마무리하는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 택시도 잘 이용하고 했는데 체감상 거의 가격이 요금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일찍 집에 들어가요. 실제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13,000여 명 수준이던 심야버스 하루 탑승객은 석 달 뒤 16,000여 명으로 20% 넘게 늘었고 밤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수도
지난해 11월엔 47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2월엔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개인 택시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수입이 늘어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입을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늦게 10시서부터 2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는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계속 많이 전같이 타시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손님이 줄었어요. 그 빈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도 야간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일 20만 원 가까운 산악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줄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가지고 서로 뭐 경쟁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그냥 차들이 그냥 많이 쏟아져가지고 요금은 올랐지만 아주 힘든 면이 많아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불거진 택시 대란은 해결됐지만 손님과 기사 모두 불만이 늘어난 겁니다. 택시 요금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일찍 귀가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택시 기사님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또 불만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올린 대중교통 요금을 다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2달 지났지만 시간이 더 지날수록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2,000원을 양 방향에서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 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뒀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수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보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마약 음료가 만들어진 과정도 공개가 됐죠? 네, 먼저 CCTV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주택 지하인데요. 어두운 선반 아래 흰색 종이가 붙어 있는데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싸서 숨겨놨던 곳입니다. 지난달 20대 길모 씨는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 10g을 손에 넣었습니다.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서 마약 음료를 만든 뒤 국제우편으로 받은 공병 100병에 넣었습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판촉 행사를 가장한 글을 올려서 마약 음료를 나눠줄 배포책도 모집했습니다. 마약 음료 한 병에는 필로폰 0.1g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필로폰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수준,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먹으면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병을 모두 마신 학생 피해자 1명은 일주일 동안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다른 피해자 5명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관련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음료를 제조한 20대 길모 씨를 비롯해 배포책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길 씨와 피해자들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또 길 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혐의로 박모 씨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길 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모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찰 이송 전 취재진 앞에 선 길 씨는 중국에 있는 이 씨로부터 음료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씨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윗선을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길 씨와 이 씨가 중학교 동창 사이인 점을 확인했고 이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에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의 전형적인 피싱 범죄 수법이 도입된 신종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윗선으로 추정되는 이들 피해자가 이용한 SNS 계정 등도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약 음료 범인들 왜 포장지에 메가 ADHD라고 적었을까요? 일부 수험생들이 실제 ADHD 치료제를 복용하기 때문이라는데 수험생들의 ADHD 치료제 오남용 현황과 또 이를 막을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ADHD 치료제, 아직도 일부 수험생들이 이 치료제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먹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 그 ADHD 치료제가 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소문은 나 있는데 실제로 이 약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ADHD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을 의미하고요. 네. 이 치료제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그 성분의 그 마약 향정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예. 이 의약품은 실제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ADHD나 기면증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그 환자들에게 처방해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먹고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걸 보고 일반인들이 따라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남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일단 뭐 식약처를 비롯해서 의사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아프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게 판매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많은 내용의 그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실제로- 올해 몇 건 정도 발견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2022년에 259건, 그리고 2023년 1월에 6건, 30건, 4건 계속 지금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원래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들 아닙니까? 예,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유통해서 또는 그걸 불법 유통된 약물을 본인이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에서 이 치료제를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광고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사기가 쉬운 겁니까? 실제로 불법 그 마약 유통상들이 네. 굉장히 많은 약물을 마약을 취급을 합니다. 아. 그 중에서도 ADHD는 그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 굉장히
하는 거죠. 아이가 공부 잘한다 또는 예.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거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법 마약상들도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이죠.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걸 비타민제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먹으면.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환자한테 처방되는 마약인데 네.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먹게 되면 예. 부작용도 심하고 예. 실은 오남용을 했을 때 중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중독에 이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 나타납니까?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약물이다 보니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잖아요. 모든 약에는. 그래서 구토를 심하게 한다거나 또는 식욕 감퇴가 된다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또는 우울증이 온다거나 아주 심각하게는 심한 공격 성향을 보인다거나 자살 충동까지 있습니다. 네. 환자들에게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못 오남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오남용하면 환각, 공격적 행동, 자살 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불법으로 유통돼서는 안 되는 약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부 의사들이 또 처방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불법으로 처방을 받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광범위하게 지금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진단을 받기가 나름 지금 뭐 불법적으로 그 진단받는 법, 처방받는 법까지 공유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그 ADHD 환자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이렇게 오남용하면 위험하다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처방을 받아서 수험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모르고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보면 그 게시물들을 보면 알고도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알고 먹는 학생들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그만큼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실은 학생들이 마약류인지까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최근에 지금 뭐 우리가 다이어트 약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약도 이게 마약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병원 약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약이다. 이게 우리가 처방받지 못하면 먹으면 안 된다까지는 알 수 있어도 이게 마약류이기 때문에 오남용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공부를 잘하겠다 또는 집중력을 해서 성적을 잘 받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잘못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모르고 그 중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모니터링 하는 데에서도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고 그 전에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마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가 함부로 한 번이라도 호기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인생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 일이 아니고요. 2010년, 17년 이때도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도 왜 먹을까요, 학생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저희 나라보다 더 많이 그 수험 기간에 그 대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 많이 먹고 있고 별칭으로 스터디 드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약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여전히 학생들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런 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나라가 지금 앵커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뭐 불면증으로 많이 처방을 받아 먹지만 이런 것들도 내가 처방받은 약을 남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 잘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네. 실제로도 오히려 부모님이 처방받아서 아이들한테 수험 기간을 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부모님부터 제대로 마약에 대해서 알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종합대책 짚어보겠습니다. 학생, 또 학부모, 그리고 또 교사, 학교, 또 단속, 당국까지 다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마약을 알아야 된다, 예방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올해 이제 드디어 너무 심각한 사태까지 오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 연령이라고 마약을 몰라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릴 때부터 마약을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들도 동참하시고 그러려면 마약 전문가들이 키워져야 되겠죠. 마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전문가들도 여지까지 많이 배출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예. 학교, 부모님 모든 연령대가 다 마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약 절대 아닙니다.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남용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박실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하면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막을 내린 G7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 각국 장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함께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과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가국의 반대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무라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일본 정부의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오염수 방출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시무라 장관도 기자회견 뒤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G7의 보증을 얻어 원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별개로 G7이 IAEA의 독립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를 폐쇄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에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투자, 교역 확대, EU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또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 헝가리와의 교역 규모는 각각 90억 달러, 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슬로바키아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7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연구팀이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자료를 보면 중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1%포인트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0.11%포인트 성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포인트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08%포인트 성장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을 때보다 개선 효과가 더 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대외 거래가 부진하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대중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기대했던 성장 파급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아침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5도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퇴근길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곳곳에서 여전히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사가 잔류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파문이 커지자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인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